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만 강화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대북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캠페인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대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감소와 북한의 군비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새 대북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지만 대북 접근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억지력 강화로 대응하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임을 반복해서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 발표 이후 지난해 9월 이후에만 모두 30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이 사이 기술 수준도 한층 높였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여치 않으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만 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한미 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전훈련 등을 겨냥해 최근 2주간 7차례나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미는 이번에도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훈련 맞대응을 했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이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에서 나오는 군사적 제스처와 강경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옵션이 바닥났다는 현실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앙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웃음거리가 됐다. 북한은 비핵화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며 이는 쓴 알약이지만 언젠가는 삼켜야만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수록 북한의 무기고는 더 확장, 정교해지고 향후 협상에서도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은 13일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 조정분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정분은 도시 임금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토대로 매년 산정됩니다. 이번 조정분 인상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발표는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은퇴자에게 주는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매달 평균 약 1,656달러를 받는 은퇴자들은 내년부터는 매월 144달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이 8.7% 이상 오른 적은 1979년에 9.9%, 1980년도에는 14.3%, 1981년 11.2%로서 3번뿐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평균 1.7% 인상에 그쳤을 뿐입니다.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정치가들의 전망은 이렇게 성급하게 인상 조치를 발표한 것은 상원과 하원 등 다수당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은퇴자에 대한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소시얼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은퇴한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더 높아진 상품과 서비스 비용에 대처하는데 인상률 증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각종 선거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은퇴자협회는 사회보장은 대부분 미국 은퇴자에게 가장 큰 소득 원천이며 노인 4명 중 1명에겐 거의 모든 소득이라며 이번 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는 이런 은퇴자를 비롯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약 7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발표됐지만 현재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던 핏불 2마리가 어린 남매를 습격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테네시주 쉘비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2세 여아와 생후 5개월 라마가 투견의 일종인 핏불 2마리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합니다. 남매의 어머니인 커스티 제인 버나드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핏불의 공격에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보도하면서 아이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인 커스티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핏불 2마리는 버나드 일가가 8년 전부터 집에서 기르고 있는 미아와 치치였습니다. 핏불들은 릴리와 홀레스 남매의 베스트 프렌드로 지금까지 함께 자라면서 지금까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커스티의 친구 켈시 캠필드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핏불의 공격은 집요했고 10분 이상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에서 남매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 콜비는 부재 중이었고 커티스는 필사적으로 핏불을 아이들에게서 떼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켈시는 폭스뉴스에서 2마리의 습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됐다며 커스티에게는 아이들이 그녀의 인생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징후가 있었다면 절대 아이들과 핏불을 가까이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니 친구인 켈시는 병원으로 이송된 커스티에 대해 처음엔 무척 혼란스러워했다며 지금은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개가 아이들을 덮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핏불 2마리를 다음날 안락사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핏불이 아무리 온순해도 투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시한폭탄과 함께 산 것. 핏불 사육을 금지시켜야 한다. 핏불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비영리단체 덕스바 로알즈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0년 한 해에만 최소 33명이 핏불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72%로 다른 견종보다 핏불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또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미국에서 개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568명으로 이 중 380명이 핏불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의 다보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이자 2024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큰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도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의회에 난입했던 수준의 폭력 같은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온라인에서 내전을 언급하는 게시물이 급증했다며 역대 가장 이상한 중간선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2년 임기의 하원 435석 전체를 선출하며 6년 임기의 상원 100석 중 35석을 4년 임기의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상하원 다수당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어 미국 정부는 공정선거와 투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언론들이 취재한 방법을 보면 로이터 통신은 미 전역의 30개 선거사무소 중 15곳이 방탄유리, 실시간으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패닉 버튼 설치, 실제 사격 훈련을 받은 경호요원 추가 배치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했으며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당국은 방탄유리로 된 투표소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텔러에시 당국은 개표원이 방탄섬유로 보강한 건물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투표 감시원 및 개표원 등을 상대로 비상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의회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탈세 논란 등에 휘말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수사국, FBI가 실시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따지는 청문회 등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고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막기 위한 각종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미국 서부의 명문대인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왔습니다. 스탠퍼드대 공공안전국 DPS는 지난 7일 오후 12시 30분쯤 대학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대학 건물 지하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캠퍼스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시 범인은 날이 밝은 시간대인 오후 5시쯤
기숙사 인근 주차장에 있던 여성을 근처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스탠퍼드대는 DPS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있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대학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이 학교 DPS에 먼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경찰에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라 윌슨 DP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딴 성범죄 신고에 따른 학생들의 걱정과 불안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내에서는 학교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발언을 두고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 대해 각 사회단체와 서울시의원의 고발과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진상조사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MBC 방송국의 압수수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다보나 기자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시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수많은 언론 가운데 최초로 취재 보도한 MBC 방송을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9월 29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 고발건을 비롯해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건,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MBC를 고발한 수건의 고발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박성재 MBC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 고발과 시민단체 고발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묶어서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 현재 해당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돼 배당된 상태로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를 향한 대통령실의 압박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 대통령 비서실은 공영방송에 질의서를 보냈다. 어떤 근거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방송했나, 왜 자막화하고 여러 차례 반복 재생했는지, 그 이유, 판단,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다며 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공영방송이 스스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비서실은 지난달 26일 MBC 측에 직접 질의서를 보내 관련 보도의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MBC 관계자는 해당 미디어오늘의 현재 압수수색을 할지 안 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되어야 내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집행이 된다면 내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준비는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의식만 공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MBC 내부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부당한 탄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처럼 막자고 이야기하는 것 외엔 없다며 가정적인 상황이기에 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2009년 검찰의 압수수색 사태를 한 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련한 내용을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한 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이듬해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MBC 여의도 본사 건물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MBC 내부 직원들이 가로막아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한미 양국의 동맹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건이기에 당시 2009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KUMC 뉴스입니다. 다보나 다음은 10월 13일 한국의 새로운 한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한 사법적인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국감장에 밝혀져 정가에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수사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고발은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으면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 원장은 서해 감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불가침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점점 다가오는 사법 처리 문제에 각 정당은 모든 가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 대표 모금단체 중 하나인 희망브리지 전국 제2구호협회가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비위 의혹을 지적한 언론사와 기자개인, 유튜버를 상대로 제소했다가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 보도의 공익적 필요성을 언급한 한편 협회 이사진이 언론사 대표들을 위주로 구성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31일 유튜버와 조선일보 기자들, 한국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희망브리지가 뉴스타파 법인과 조원일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제2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구호단체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개인을 비롯한 기부자가 모금한 의연금을 독점 관리하고 배분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구호단체입니다. 그러나 유사 법정구호단체와 달리 정기 공적 감사 의무를 받지 않아 각종 기금 운용과 조직 운영 문제에 안팎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 단체는 대한적 십자사 사랑의 열매와 함께 국내 대표 모금 구호 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에서 돈에 관련된 협회나 단체 등은 불투명한 운영에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하자 제 얼굴에 침 뱉기식 엉성한 논리이자 한미일 동맹을 파탄내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국 항모전단과 한일 해군이 펼치는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했다며 지난 이 대표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해야 하느냐,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 행위이자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며 친일 국방 표현을 했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봤다며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미국 일본하고 하지 중국 러시아랑 할까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 아이폰을 쓰면 허영여이고 삼성 갤럭시를 쓰면 실속파라는 논쟁이 SNS에서 뜨겁습니다. 젊은 여성의 됨됨이와 휴대폰 브랜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 통신사 직원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불렀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최근 모르면 외우세요. 갤럭시 쓰는 여자 잡으세요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떠 있습니다. 한 통신사의 남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맞는다. 하지만 확률은 높다고 전제하며 썰을 풀었습니다. A씨 글은 삽시간에 FM코리아 등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지며 불필요한 언쟁을 야기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아이폰 쓰고 인스타그램에 중독됐다. 인스타그램에 중독된 여자 중 아이폰 유저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젊은 남자들이 롤 LOL 하는 것처럼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롤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PC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뜻합니다. 그는 이어 갤럭시 쓰면서 인스타그램에 중독된 여자는 못 봤다며 여성 갤럭시 이용자들의 특징이 휴대폰을 끼고 살지 않는 거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나아가 아이폰을 쓰는 여자들은 높은 확률로 휴대폰 액정이 깨져 있는데 갤럭시를 쓰는 여자들은 그런 건 못 봤다며 여성 갤럭시 유저들이 허영심, 남시선 의식, 유행 따라가는 병 등이 심하지 않다고 보증된 거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A씨 주장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갤순이 속칭 갤럭시 쓰는 여자들이 돈을 잘 모으긴 함, 옳은 필터임, 최소 절반은 걸을 수 있음, 아이폰 쓰는 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
갤럭시 쓰는 사람은 허영심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 한국의 뉴스